네 번째 시간 법정지상권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대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정지상권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고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면 저당권자의 불축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2번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어야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토지 저당권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저당권자에게 불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 올린 질문 같아요. 우리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첫 번째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 성립 뭐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요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 성립 요건이 생기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대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A가 B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좀 꿔줘라. 그러니까 B가 A한테 돈은 꿔주겠는데 담보 있냐? 물어보겠죠. 그래서 A가 토지를 보여줍니다. 이 토지가 내 소유야. 그러고 보여줘요. 그래서 B가 현장 가서 봤더니 뭐 입지도 좋고 땅 모양도 좋고 담보 가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저당권으로 B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뭐 꼭 그 돈 가지고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돈으로 A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야, 나 건물도 졌으니까 이 토지 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해 줄게 해가지고 협조하지 않는 한 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A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B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요. 이 토지가 경매되겠죠. 그죠? 경매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요. 토지만 경매됩니다. 자, 이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러면 동일은 이건 뭐 A가 지은 건물이니까 소유자 당연히 A일 거고요. 건물. 그죠? 그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우리 법은, 민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냐면 법률 요건에는 맞지만 이런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본다? 이 B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밖에 저당을 안 잡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건물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손해볼게 라는 걸 용인했다고 보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건물이 없었잖아요. 아까 설명해서. 없는 건물을 어떻게 저당권을 잡겠습니까? 이건 못 잡은 거거든요.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예요. 저당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 걸 B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A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B한테 장래에 성립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이 요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측 가능성인 거예요. 그죠? 결국에 저당권자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 토지에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예상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1번 요건은. 그죠? 그 요건인데 자, 이 요건에서 만약에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서 야,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물 짓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그 돈 갖고 내가 건물 좀 짓게. 그래서 그래 멋있게 잘 져라. 그러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한 거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런 요건이 있긴 하지만 A가 건물을 질 당시에 저당권자인 B한테 나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질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줬다고 한다면 B 입장에서는 건물이 신축된 거라는 거를 돈을 빌려주면서 알았을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1번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측 가능성 면에서 B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처음 그랬었죠.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빈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요. 그 돈으로 건물 지으려고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빌려줍니다.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려고 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와 은행, 근저당권자 사이에만 주고받은 대화한 내용이지 제3자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담보 물건입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용익 물건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은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서 제3자한테까지도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3자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당사자의 약정만 갖고는 부족하겠죠. 그죠? 법률이 딱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동의한 사정은 주관적인 사항일 뿐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죠? 근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낙찰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 사이의 동의의 효력을 낙찰자한테까지 영향을 가게끔 한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 낙찰자죠. 이게 경매 사건이라고 한다면 낙찰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 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분이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그냥 머리 흔들어가면서 법정지상권의 요건, 성립 요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많은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이분은 머리 흔들어 가면서 외운 게 아니에요. 1번 요건이 왜 생겼나, 2번 요건이 왜 생겼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었다는 것을 규정하는 이유가 저당권자의 예측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만 있었다면 요 요건은 피해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주관적인 사항일 뿐이라서 제3자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법정지상권도 그죠?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권 하는 거는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뭐냐면요. 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은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라고 얘기하죠. 요 사람이 나란히 사이좋게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게 등기되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권리가 이 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뭐냐 하면요. 당사자의 동의, 합의, 협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어떠한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한 겁니다. 성립하는 과정만 다를 뿐이지 일단 성립하고 나면 두 개는 효력, 권능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판례에서는 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이 아닌 등기된 지상권이라는 거를 딱 콕 집어서 특정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판례에는 약정지상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약정지상권, 당사자 사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된 지상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된 지상권, 다시 말해서 그 등기된 지상권,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약정 지상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법정 지상권과 지상권은 성립하는 절차, 과정이 다를 뿐이지 성립되면 그 권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동일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서로 양쪽 다, 두 개가 다 존립할 수 없는 두 권리가 양립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토지 등기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토지, 건물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등기 사항인데 1순위로 A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2순위로 또 A은행이 지상권도 설정했습니다. 이럴 때 이 지상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이 지상권을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이라는 건 원래는 어떤 때 설정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 건물이든 수목이든 공작물이든 이런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A은행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A은행이 이 토지 위에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이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상권은 이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근저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빈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빈 땅에. 이러고 나선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법정지상권의 문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담보가치가 훼손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근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한다고 했다면 건물을 짓는 사람은요, 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져요. 그러면 건물 짓기 위해서는 은행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이때 은행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건물 다 지면 요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을 하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자한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확인각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걸어서 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동의를 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그래서 담보권 강화를 위한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B가 가압류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C 가압류. 이래서 이것이 경매가 됐어요. 근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어떻게 설정이 된 거냐면 토지가 있었고요.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 소유 둘 다 A 소유인데 A가 은행에다가 여기 A에서 헷갈리나 보네요. 요거 알고 그냥 얘라고 생각하세요. B라는 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이 구건물을 헐고 여기다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고 저당권 설정했고요. 담보권 강화로 지상권도 설정을 했어요. 이런데 이 A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멸시를 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것도 판결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때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본 내용 그대로죠. 그죠? 토지에 구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미 구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죠? 저당권 설정을 해주면서 저당권자한테 건물을 철거하겠다. 물론 구두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당권자가 나중에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 사유가 없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뭐예요? 이 토지 매각 사건에서 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그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 권리는 다 소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권리가 다 소멸이 돼요. 언제? 매각 허가 결정과 동시에 소멸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우리가 그 권리 분석을 하면서 권리 분석의 목적은 인수와 소멸에 대한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인수와 소멸에 대한.
근데 다른 권리들, 나한테 부담이 승계되는 것들은 다 인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만 법정지상권만 유독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부담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없었던 권리가 내가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에 새롭게 성립하는 권리가 이 법정지상권이에요. 왜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지는 때는 언제예요? 내가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지상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전혀 이게 문제되지 않는데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걸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거를 내가 낙찰 잔금을 내는 순간에 새롭게 발생해서 그 부담을 내가 떠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매각 허가 결정과 동시에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이 한 부동산에 양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질문에서처럼.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을 할 때 인수된다, 소멸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주로 좀 외우세요. 근데 그 외우게끔 가리키는데도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그 가리키는 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처음부터 이러한 법리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요 너무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 설명을 쫙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안 듣고 계십니다. 귀를 이렇게 막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건데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론만 알고 계시면 어떠한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정이 있는 이런 사건에 의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내가 매수하는 순간 새롭게 발생하는 거고 근데 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었던 게 법정지상권으로 대치되고 그 부담자가 달라지는 거지 이게 양립하는 경우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각 사건에서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 지상권 있네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